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의 주인공은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글로벌하게 놀죠? 네. 최근에 일본 정부가 네. 이 박상준 교수님이 자꾸 일본의 비밀을 얘기한다고? 한국에 가서 얘기하고 있다고. 출국 금지 시킨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약간 좀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한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빨리빨리 모셔야 되겠네요. 네. 자,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오늘도 일본 경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입장 난처하시죠?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이프로님 하신 말씀 농담이신 거 다 아시겠죠? 그럼 소중한 분들이 정말로 생각하실까봐. 네. 아닙니다. 이제 예. 그럴 만큼 네. 그렇다고 해도 믿을 만큼 참 그러니까요. 상세한 이야기를 잘 특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요즘 일본이 뭐 바뀌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요즘 전체적으로. 요즘 일본이 제로금리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또 하고 네. 네, 다양한 또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얘기를 또 자세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어떤 이야기? 네, 오늘은 일본의 그 고용하고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용과 임금. 왜냐하면은 지금 내일 또 그 새롭게 뭐 금리가 결정될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일본 주가가 막 엄청 높아서 4만을 깼다가 또 4만 밑으로 내려갔다가 하루에 뭐 1000이 올랐다가 뭐 1000이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그래요? 좀 4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금리가 바뀌면은 엔화 환율도 바뀌나 해서 지금 환율, 금리, 주가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예.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이거든요. 고용이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고용 확대를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한번 썼는데 네, 거의 반응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용 확대. 네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경제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직업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전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고용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와 경제를 노동시장이 고민하는 분들은. 엄청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서요. 네, 일본은. 지금은 고용은 이제 좋고요. 고용은 예. 굉장히 좋고 뭐 이제 일본은 오랫동안 완전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고용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대신에 일본이 임금이 되게 낮아요. 임금이 되게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용 확대보다는 일본은 임금 인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걸로 소비도 하고 네. 소비를 해야 내수도 살고 내수도 살아야 또 물가도 좀 들썩들썩하면서 이게 선순환이 되지.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엔화 약세로 정확히. 기업들만 돈 벌고 기업들 금고에만 돈 쌓여봐야 어차피 안 돈다. 네. 그 말이잖아요. 네, 네.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본이 일자리가 좋은 게 네. 사실 전체적으로 막 일본 경기가 그렇다고 매우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을 조금 자제하고 대신 네. 일자리를 좀 나눠서 네, 이 네. 일자리를 많이 나눠 갖자. 네, 네. 그런 분위기로 이제 사회가 약간 합의가 됐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일본 경제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데 네. 임금을 상승시키면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거를 그동안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같은데. 임금을 상승시키면 지금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돼,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그 직원을 덜 뽑을 거다. 예, 예. 일본 네, 네. 기업이. 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 벌고 나면은 버는 예. 거에서 이제 임금도 줘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영업이익 남겨가지고 주주한테도 줘야 되고 한데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자기네 기업의 매출에서 그다음에 줄 수 있는 임금의 액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뭐 정해져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금을 많이 올리고 대신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좀 수를 좀 적게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많이 준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은 우수한 사람들 플러스 약간 덜 우수한 사람도 조금 더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약간 낮은 임금을 주고 더 약간 더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임금 총액이 똑같다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일본은 지금 그 선택지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도
이제 물가도 조금 높아졌는데 임금 인상까지 좀 높아지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인상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아 그래요? 나왔어요. 임금이 좀 오르고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여기 그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화면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198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버블 막 시작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시작되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니까 지금 실업률은 제가 25세에서 34세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가 처음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 실업률이네요. 그만. 네네네. 예.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나이대라서 예. 그런데 영업이익 버블기에 확 높아지면서 그 실업률은 낮아지죠. 네. 그런데 버블이 끝나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뚝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버블기의 정점에 있는 영업이익을 2004년 5년 될 때까지 깨지를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잃어버린 한 15년 되는 거죠. 한 2004년까지 깨지 못했으니까. 그 사이에 실업률은 올라가고. 네, 실업률 올라갔죠. 그래서 실업률을 제가 1999년에 일본에 이제 갔거든요. 교수를 처음 부임한 것이 1999년인데 이때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네, 버블기나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제가 그러니까 가장 일본 사회가 안 좋을 때 일본에 간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 뒤에 실업률이 영업이익이 다시 그 고이즈미 정권 때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지면서 드디어 영업이익만으로 따진다면은 버블기 정점을 깨고 그때 실업률이 다시 떨어졌는데 그 뒤에 또 리만 쇼하고 오면서 아이고야.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업률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시기 처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 시기가 일본 경제 흑역사고 예. 그다음에 리만 때도 그런데 리만 때는 좀 빨리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좀 빨리 내려가잖아요. 워낙에 리먼 쇼하기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은 예. 오래가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버블 끝나고 나서 실업률 안 좋아질 때는 한참 걸렸어요. 쭉 계속 아하.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기까지 네, 겨우 조금 내려왔나 싶을 때 이제 리만 샥이 다시, 또 오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일본이 자살률도 되게 높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또 이제 망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자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자살률도 많이 늘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러면서 일본의 노동조합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그냥 사람을 자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지킬 수만 있으면은 고용을 지켜야 되겠다. 또 일본 정부도 자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면은 실업 보험도 줘야 되죠. 또 복지 비용도 나가게 되죠. 예. 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연금보험료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골치 아프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이 좋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기업에다가 임금은 안 올려도 좋으니까 자르지 말라 최대한. 예. 또 경영자들도 사람을 자른다는 것이 굉장히 잔혹한 일이다. 계속 실업률 높고 자살률 높고 이런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람을 자른다는 것이 잔혹한 일이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일본 사회가 임금을 높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고 예. 네 그리고 또 노동 시간을 팍팍팍 줄이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임금이 그렇게 안 높아져도 좀 덜 손해 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동 시간 줄이게 되니까 또 더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고용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쭉 내려와가지고요. 2019년에는 거의 버블기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예. 지금 다시 그 코로나하고 미중 마찰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예. 최근에 또 일본 경제가 좋다는 것이 보시면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그러네요. 좋고 최근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은 그 평균 급여라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그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거든요. 자영업자라든가 자기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돼 있고 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급여액이에요. 1년 연봉으로 쳐서. 세상에.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버블이 끝난 다음에도 지금 버블이 끝난 다음에도
버블 때까지는 막 마구마구 임금이 올랐죠. 그러네요. 쫙 오르다가 버블 끝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진 않죠. 네. 그래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예. 네, 내리지도 않고 그 임금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97년도가 피크였는데 그 뒤에 쭉 조금씩 내려가 가지고 467만에서 400 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리만 샥 있을 때 그때거든요. 보시면 2009년 와. 10년. 와. 네, 내려갔네요, 세상에. 네,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찔끔찔끔 올랐지만 제가 2023년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예. 22년까지 보지만 22년이 정점인 97년하고 거의 똑같은데 생각해 보시면은 97년하고 22년이면은 25년이 흘렀거든요. 걸렸네요. 그런데 제자리로 왔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세상에. 25년이니까 거의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엄마와 네. 딸.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와. 아버지가 신입사원 때 받았던 연봉을 네. 지금 아들이 신입사원 되면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물가도 같겠죠. 아빠가 그때 물가도 커피 한 잔에 얼마였으면 비슷한 거죠. 뭐. 그때보다 물가는 약간 올랐어요. 일본이 음. 디플레이션도 있었고 했지만은 아, 그래요? 평균으로 따진다면은 연평균으로 0%보다는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근데, 네. 누적되면 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거의 안 올랐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올랐으니까 진짜 재미없겠구나. 진짜 네. 뭐든지 똑같구나. 집값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하네요. 그렇습니다. 집값 너는 뭔데 오르는 건데?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야. 네, 저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낮아요. 그 한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일본에 한번 취업을 해볼까 하다가도 한국에서 대기업 가면 요즘 어느 정도 주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많이 주는 곳은 5천, 6천도 주지 맞아요. 않겠나요? 많이 주는데 그 네. 정도 네. 줍니다. 근데 일본은 상사라든가 좀 많이 주는데 늦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면은 웬만한 대기업도 보통 초임은 네. 아이들이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한국은 5, 6천인데 일본 3천이니까 예.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이 낮아요. 임금이 낮구나 정말. 와. 아 그래서 또 이제 명목 임금을 올리려는 노력은 경기가 예. 좋을 때마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세상에. 여기 임금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거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부터인데 이 오렌지색이 명목 임금 네. 우리가 그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죠. 예. 이거의 증가율인데 0%에서 좀 높아지긴 했죠. 그 아베노믹스 아이고. 하면서 그때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하니까 높아졌는데 실제로는 2014년 이때 그 소비세가 올랐거든요. 5%에 8%. 소비세가 오르니까 물가가 올라서 이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명목 임금의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을 보시면 마이너스네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명목 그러네요. 임금이 오른 것 같지만 마이너스인데 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를 때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기업, 소기업 되면은 점점 그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일본도 대기업보다는 중기업, 소기업의 인원이 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은 실질 임금은 진짜 안 떨어져요. 오르는구나. 네. 아이고야. 그랬다가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이 다 함께 오른 것이 이제 아베노믹스가 한참 진행되고 뭐 2016년 이때 되고 그러다가 최근까지 한 2018년, 19년까지도 플러스였는데 그 뒤에 그 코로나하고 미중 마찰이란 샥이 또 와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됐다가요. 예. 최근에 우리가 주가 되게 좋다, 막 일본 기업 실적 좋다, 막 임금 오른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예. 그게 이 시기거든요. 오렌지가 많이 올라갔죠. 음. 많이 오를 땐 3%까지도 임금이 올랐는데 이때는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아 실질 임금으로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은 올해 2024년에는 명목 임금도 플러스, 실질 임금도 플러스, 인플레이션은 2% 이걸 한번 달성해 보자. 그럼 해가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네. 인상이 되는 걸 목표로 네. 하는 거네요. 네. 인플레이션 목표가 2%니까 예. 평균으로 이 2%를 넘어야 되는데
일단 대기업들은 올해 춘투 결과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춘투에 나선 그러니까 랭고라는 우리나라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그런 그룹이 랭고라는 곳인데 예. 이 랭고에서 집계한 것은 랭고의 회원사들은 올해 5%가 조금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거기는 대기업들이고. 네,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개 5, 6% 정도 임금이 올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기업, 소기업은 아직 많이 안 났지만 아무래도 그건 낮을 거예요. 조금 더. 네, 근데 예. 평균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2%는 넘어서야 그래야 인플레이션 2%보다 더 높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아마 3% 정도는 돼야 어. 그래야 실질임금 드디어 1% 정도 인상했다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올해 인플레이션 2% 그리고 실질임금 상승률도 플러스 예. 이게 된다면은 이게 버블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야, 축제 분위기겠네요. 야, 내 근데- 월급이 물가보다 좀 더 올랐어. 올랐어. 네네네. 어. 아니,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 물가도 2%나 올랐는데 예. 내 월급은 2%보다 더 더 올랐어. 올랐어. 이게 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굉장히 보고 있고 일본 은행에서도 이걸 보고 실질임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보고 이 정책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금리는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사실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 사이의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장기금리, 국채금리, 장기금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장기금리는 여전히 일본 은행에서 그 상한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전히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장기금리가 올라가지고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N저에서 N고로 가려면은 이 일본 은행에서 이 장기 금리를 억제하는 이 완화 정책을 멈춰야 되는데 예. 일본 은행에서는 임금의 그 움직임을 보고 그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런데 일본은 연공 서열이 뚜렷한 급여 체계잖아요. 네. 그러니 연봉 표가 즉 급여 표가 작년이랑 동일하더라도 네. 나는 1년 승진했으니까 네. 월급은 오르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호봉으로, 맞습니다. 호봉으로. 네. 호봉이 올라간 이 폭이 음. 물가 상승률 폭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높지만은 그 나이가 들면서 내 연봉은 올라가지만은 정년이 되신 분들은 아니면 임금 피크제 된 분들은 또 거기서 내려가겠죠. 정년된 분들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새로 또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그 임금의 그 연공서열제에서 이 호봉제가 이렇게 올라간다 것 같으면은 나이에 따라서 이 호봉제의 이 선이 쉬프트해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그게 네, 그게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네네네. 임금 협상을 하면 그거 자체를 올리려는 거지. 맞습니다. 네. 호봉이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니까 호봉 올라간 것만 가지고도 월급 네. 올라간 느낌은 들겠구나.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조금씩 더 돈을 벌고 있구나. 점점 여유가 있어지는구나 하는 것은 그 임금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한데 네네네. 그 호봉 기울 수준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나 그래도 평균 급여는 똑같다는 거네요. 그죠? 일본이 그러네요. 이번에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보다 더 높아진다는 건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분위기가 네. 야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아직도 올해도 이제 2024년이 1, 2, 3월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그 명목 임금이 충분히 올라가지고 실질 임금이 확실히 플러스가 된다 하는 보장은 없어요. 이걸 네.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사정이 전부 한 목소리로 이걸 이제 추구를 하고 있긴 한 거예요. 하지만은 만약에 그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2% 목표도 달성하고 동시에 실질 임금이 그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그 명목 임금이 2%보다 더 높게 간다. 예. 이것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을 그때 가면 이제 선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직 이걸 선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하니까 디플레이션에서 우리가 탈출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큰 변화긴 한데 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생각해도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제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60대다. 예. 그러니까 예. 이 60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령화로 인한 문제, 그리고 청년 인재 부족 이런 문제들, 또 과도한 정부 부채라든가 또 연금도 우리보다는 훨씬 지금 개혁을 해가지고 안전하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불안해질 수 있는 연금이라든가 예. 많은 일본의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본이 또다시 뭐 그 넘버 원이라든가 그 근육질 남자가 되지는 네,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시 50대, 40대에서 근육질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일본의 그 장래라는 것은 얼마나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느냐. 예. 네, 그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최근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그 청년의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하지만 노인들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취업자가 예. 많이 는다. 뭐 그런 데이터 봤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이런 것도 막 정치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의 그 정부는 일자리가 늘었다. 이걸 막 홍보를 할 것이고요. 예.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노인들 일자리만 늘었고 그렇죠. 더구나 노인들 네. 전부 다 비정규직에 뭐 시간제로 일하는 그것만 늘었지 예. 뭐 청년 정규직은 늘지 하나도 안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어느 한 극단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 일자리가 느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든지 네, 일단 노인이든 주부든 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60이나 60이 안 돼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겁내하잖아요. 예. 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60부터 65세 사이도 심지어 건강만 하시다면 65세 이후에도 70에도 당신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한 달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벌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은 그건 좋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노인들 일자리는 늘어나야 돼요. 또 그리고 주부들도 애 키우고 이제 나도 이제 일을 좀 하고 싶어. 네. 정력 단절됐으니까 과거에 하던 일은 못 하지만은 뭐 파타임으로 시간제로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일자리가 있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은 그분들도 돈을 벌면 좋아요. 근데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좋고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 굉장히 막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연금보험료를 내게 되면은 국민연금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이 무조건 느는 것도 좋으니까 이거를 그래봐야 뭐 이건 다 그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파타임만 느는 거 아니야. 정규직이 안 늘었으니까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이것도 좋아요. 예. 하지만은 또 이 청년으로 간다면은 청년들은 정말로 이 정규직 혹은 안정적인 직장이 절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그 나이쯤에 좋은 기업에 처음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좀 임금이 낮고 열악한 그런 기업에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에 걸쳐 가지고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어요. 예. 이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그렇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일자리를 갖다가도 좋은 데로 또 옮겨야지 안 그러면 예.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60이 돼가지고 이제 정년퇴직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도 우리 나이에서는 60이 돼서 정년퇴직에서 나오면서 한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 하면은 어딘가 여기에 걸맞는 어떤 일자리를 또 막 찾게 되고 예.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 만약에 뭐 65세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년 연장된 분들이 확실하게 청년들이 가야 될 정규직 자리를 그 뺏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정년 연장에서 불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기업이나 사회가 되도록이면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그 직장, 정규직 이거를 주면서 60세 이상의 정년 연장을 하거나 할 때는 일본처럼 똑같이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 유지의 의무를 기업에게 지어가지고 예. 정년을 연장하거나 하지 말고 정년은 끝내지만은 다시 계약직으로 다시 이분들을 그 모셔와서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낮은 임금을 주면서 일도 좀 적게 하면서 필요한 어떤 곳에 배치를 해서 네, 그렇게 이분들을 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정규직을 주고 아니면 가능하면 정규직을 늘리고 또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시간제를 주면서 임금을 많이 줄이지만 그분들을 여전히 채용하고 예. 이렇게 하려면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줄이는 게 한국에도 필요해요.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해도 지금의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자리를 나누는 식으로.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이걸 하면은 저번에 그 이프로님께서도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기업들은 자유롭게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수한 애, 똘똘한 애들 뭐 몇 명 뽑아가지고 예. 얘들에게 임금을 좀 많이 준다 하더라도 얘들이 일을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조금 더 뽑아가지고 그거를 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예. 이걸 어떻게 사회나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네, 일본은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 기업들이.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저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ESG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예. 환경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음. 근데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기업들이 공해를 많이 일으켰어요. 예. 네, 환경 오염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환경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규제도 많이 하고 하면서 법도 바꾸고 하면서 점점 와서 나중에는 이제 기업이 환경 오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분명하게 필터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염을 시키면 안 된다 예. 해서 점점점 와가지고 최근에는 우리가 기후 문제 때문에 재앙도 다가온다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후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단지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이다. 예. 그래서 그걸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들이 좋은 기업가다 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예. 우리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헌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뭐 이익의 뭐 몇 퍼센트는 이런 곳에 쓰고 있다라고 하고 네. 이것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릴 때 배운 그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과는 상치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들은 생존을 해야 되고 사회로부터 좋은 그 지지를 받아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그 안정적인 기업의 발전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돈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환경에 기업이 공헌을 하려고 하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은 이제 B2C 애플은 우리가 아이폰을 사야 되고 앱을 이용해야 되니까 예. 소비자들을 위해서 애플은 우리가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라는 하는 이미지를 것을, 네, 예. 이미지를 하지만은 B2B 기업이다 하면은 B2B 기업은 상관없지 않아 그 소비자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예. 하지만은 B2C에서 정점에 있는 애플 같은 기업이 이제 B2B 기업 자기들에게 납품하는 기업에게 너희들도 탄소 중립을 하라고 언제까지 할 예. 것인지 요청하죠. 우리에게 얘기를 해라. 우리는 앞으로 탄소 중립을 지키는 기업에게만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 근데 이 같은 위기 의식을 일본 사회 전체가 느낀 거예요. 노동 일자리와 관련해서. 네네네. 아. 그런데 저는 이 우리가 지금 기후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막 어디서 막 큰 홍수가 났어, 뭐 어디서 예. 무슨 기후 이상이, 어디서 빙하가 녹아, 막 해수면이 높아져. 계속 공포스러운 얘기를 듣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안 하면 과학자들이 자꾸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안 하면 우리 인류는 정말 큰 예, 문제가 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저는 그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지금 우리가 한국의 지금 고용 상태하고 연금 문제하고 이것들이 그 주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이거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전 사회적으로 노력해서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일본처럼 10년, 20년 이렇게 그냥 시간이 유야무야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정말 극단까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은 거의 미국을 따라잡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네. 20년을 날려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프랑스, 독일 정도 수준, 영국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망했어도. 네,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지금 이제 겨우 막 일본을 따라잡은 수준, 지금의 일본, 과거 일본이 아니라 지금 일본 따라잡은 수준까지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고용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를 우리가 그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여기서 한국이 만약 10년, 20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지금의 일본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또 다시 또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 저는 굉장히 한국의 크리티컬한 포인트다. 저성장을 가정해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저성장일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새로 안 생길 게 뻔하고 네. 있는 일자리도 사라질 게 뻔하니 네, 내버려 두면 네, 다들 일자리 없어서 쩔쩔매고 그럴 텐데 네. 일본이 하듯이 좀 네. 나눠서 가져가는 걸 지금부터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다. 네. 그 말이에요, 그죠? 질문 있습니다. 너무나 네. 너무나 정리를 완벽하게 하시네요. 질문 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본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일자리를 나눴다는 거는 알겠어요. 네. 우리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네. 일본 같은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본이 그동안 일자리를 나눈 게 가장 훌륭한 전략이었느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기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움직여서 더 빨리 성장했으면 그 오랜 기간의 그런 침체기가 이야. 오히려 더 줄어들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업들 보고 자꾸 그게 나누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길게 비용 부담하라고 보통을 나눌 하면서.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침체기를 더 그래서 일본이 길게 가져간 건 아닌가? 네, 네. 아유, 뭐, 그건 어떻게? 네, 너무나 좋은 질문이시고 여기 오면은 전경련에서 할 만한 질문이. 왜 이프가 질문 안 하니까 제가 하잖아요. 이야. 여기 좀 말을 그렇게 오면은 합니까? 네, 질문이 좋으셔가지고 예.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질문은 제가 예상을 하고 아, 네. 생각을 좀 네. 해왔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tim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직원들도 구조조정 안 하고 네. 3명 있는 직원 2명으로 자르고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4명 받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헐렁헐렁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여전히 그 모양 아니냐 지금. 네, 네. 그 그러니까 그 질문입니다.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버블이 끝나고 한동안 일본서 기업이 가장 많이 망한 것은 97년부터 한 2001년까지거든요. 예. 네, 그때 일본이 가장 기업이 망했는데 그 망하기 전부터 버블 끝나고 나서부터는 뭐 좀비 기업 생기고 부실 채권 쌓이고 하면서 일본이 안 좋았죠. 예. 안 좋았는데 그때 일본이 그랬어요. 연공서열 가지고 있고 그냥 뭐 종신 고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자르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않고 또 일본이 뭐 넘버 원인데 뭐 타이완하고 한국에서 삼성이니 뭐니 조금씩 올라온다고 하는데 뭐 예. 이것들 뭐야 뭐 다 우리가 다 제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기업이 많이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2001년에 고이즈미가 등장하면서 예. 그 성역 없는 개혁 외치고 뭐 개혁 없이 성장 없다. 예. 지금 일본 이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일본에서도 이제 자를 사람은 잘라야 되고 또 망하게 할 기업은 망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 부실 채권 처리해야 되고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민영화 예. 공기업 민영화하면서 예. 또 개혁의 열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개혁은 잘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 게 없었다면 일본은 정말 병든 상태로 계속 갔을 것이다 예. 했는데 그때 개혁을 하면서 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이 망하고 또 기업들이 막 구조조정하고 하면서 소니 같은 대기업조차도 뭐 사람들 구조조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실업률이 막 바바박 올라갔잖아요. 예.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막 자살률 올라가니까 사회가 또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양극화 현상도 그때 발생하면서 또 그 사회 분열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감지가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세대 간의 갈등, 예. 네, 우리 세대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하는 것도 그때만 발생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회가 그 효율성을 막 추구했는데 그렇게 막 효율성으로 막 내달리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은 또 이것만은 아니니까 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정말 우수한 경영자 기업가라면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혁신을 하면서도 이 고용도 지키고 예. 잡 트레이닝을 잘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기업 내에서 기르고 또
기업이 어떤 사업을 재배치할 때는 인력도 여기에 맞춰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리더십이 있는 기업가가 정말 우수한 기업가가 아닌가 해서 그런 이제 롤 모델을 또 생긴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예. 그런 기업가들이 또 탄생을 어떤 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치가도 기업가도 뭐 연예인도 등장을 하잖아요. 예. 어떤 연예인이 막 인기를 얻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예인이 이때 인기가 맞습니다. 많았다듯이 예. 예. 일본에서도 이제는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을 막 키우고 기업의 영업이익을 높이고 이런 걸 막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업가가 이상적인 기업가다 하면서 예서 소니를 개혁한 뭐 히라이 가조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해낸 거예요. 네, 예, 그거를 네, 많은 사람을 잘랐지만은 자르면서 이 회사를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성장을 시키면서 성장을 하니까 또 다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예.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재배치도 하고 그 잡 트레이닝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이 직장을 좀 더 옛날 우리 시대처럼 막 직장 갈 때 월요병 해가지고 막 정말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이 직장이라는 것이 일할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이 예. 일본에 좀 퍼져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개혁 이걸 2018년부터 했는데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상당히 그래도 뿌리를 내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일본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하고 아직은 더 일본보다 다이나믹하고 우산 인자도 굉장히 많고 더 예. 젊고 한데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걸 해가지고 제가 말을 길게 하니까 또 잠깐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네.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예. 네. 이것도 보시면은 야, 이거 빠르게 늘고 있구나. 네. 한참 안 늘었죠. 야, 2% 눈치 안 보네 3% 이제. 네네 2% 3% 이러다가 예. 5, 6, 7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막 12, 13, 17 막 이렇게 뛰고 있죠. 우와. 근데 일본 정부는 이거를 지금 40%인가 5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뛰고 있냐면은 이쯤이 소위 말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혹은 출생률 이걸 얘기하면서 예. 자꾸만 여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예. 네. 근데 일본도 여성이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된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여성의 모성이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육아를 한다 하더라도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이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네. 이제 일하는 방식 개혁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플러스 결국에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다 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전부 다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편해야 그래야 남성도 이제 집에 가서 가사도 하는 것이고 손은 누가 키우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야 일자리 나누고 편안하게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아우 너무 많이 일해. 한 6시간만 일하고 쉬엄쉬엄 하고 점심시간에는 1시간 밥 먹고 1시간 산책하고 또 오후에는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래야지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한 70년대에 그 티셔츠 공장에서 그러자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또 어떤 회사는 또 그래야 돌아가는 회사가 있다면서요. 뭐 네. 예를 들면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구글 뭐 이런 데는 네. 뭐 야근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뭘 해야지 돌아간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더스트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네. 일자리 나누고 해피하게 하는 게 먹히는 때도 있고 네. 아닌 데도 있을 텐데 네. 그거를 경영자가 제일 잘 알지 않겠냐라는 네. 거죠. 예를 들면 네. 야 사람들한테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고 막 2시간씩 멍하니 하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줬더니 막 별의별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와라고 하면 야근 시키라고 해도 안 돼 그럴 거고 그거야 당연히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요. 어떤 식이든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경영자들이 결정할 텐데
지금 경영자들이 직원들한테 노트북 하나씩 다 사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지금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사줘야지 돌아가고 일이 돌아가고 딴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사주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일은 그래도 경영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네. 이거를 사회운동 하듯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우연히 맞으면 좋지만 네. 이게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 굳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같은 질문인데 일본은 그거 사회 분위기 사서 억지로 했다가 지금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의 근로자들만 보면 뭐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요즘 일본들 기업들 뭐 이익도 올라가고 한다지만 예. 아니 N이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제로 금리인데 이익이 그만큼밖에 못 나면 그게 기업입니까? 아, 네. 아니 진짜 내가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그 솔루션이 과연 한국이 진짜 맞는 건지는 네. 한 반은 그럴 것 같은데 또 반은 이거 좀 걱정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네, 그런 이제 네. 반응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와야 또 이제 그래도 이런 걸 추구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도 또 네, 나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은 일본의 경영자들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거에 일본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면서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결과 지금 아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이 좋아졌다 뭐 그런데 이게 지금 맞죠? 엔저가 이렇게까지 가고 예. 이러니까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한 기업들이 결코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운동을 선도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예. 이걸 좀 이게 또 놀라운 게 우리가 이제 극우 꼴통 보수라고 알고 있는 아베가 막 굉장히 열심히 추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아베 이전에 이미 민주당 정권에서 추구하던 거를 아베가 오히려 더 증폭시켜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캠페인을 한 것인데 아베가 예를 들어서 이 캠페인을 이런 방식의 개혁을 하면서 그 방문을 해가지고 뉴스가 막 크게 나고 이 기업은 이미 이걸 이제 하고 있다. 예. 이 기업 정말 박수 쳐줘야 된다 해가지고 아베가 간 거예요. 예. 그 선전을 하려고. 그게 아즈노모토인데 이 아즈노모토라는 기업이 이제 그걸 좀 초기부터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베가 가서 막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이 아즈노모토가 지금 주가가 뭐 지난 한 3, 4년 사이 거의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에서 각광받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 원래 음식 만드는 어우. 기업이지만은 반도체 그 절연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어우. 반도체 절연제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95%.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사업에서 한 50% 정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 자기네 그 종업원들에게 좀 더 그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막 열심히 한 기업들이 예.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가가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우수한 인재가 막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대개의 그 경영 지금 CEO 정도 레벨을 되신 분들, 임원이 되신 분들은 50대거나 60대일 확률이 많은데 예. 그 환경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그 살았던 그 믿음을.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 강의 가면 늘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저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일본이 왜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냐면은 독일이 사실은 굉장히 노동 시간이 짧아요. 지금의 일본보다도 굉장히 짧아요. 예. 짧지만은 독일 경제도 지금은 좀 안 좋다고 하고 좋다 말다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은 시간 독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그 나라야. 굉장히 네.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네. 뭐 거기에는 이런 기업들은 정말 세계적이야. 일본에서도 굉장히 높게 보는 게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회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하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또 달라요. 미국은 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걸 추구하고 예. 지금 구글 같은 기업도
또 있죠. 미국에서도 예. 굉장히 이렇지만은 또 대신에 미국에서는 무슨 뉴스 들으면 한번 자를 때 뭐 왕창 자르죠. 예. 하루아침에 그냥 잘라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모델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모델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떤 저는 갭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모델을 따라간다.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000명, 2,000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잘라버린다. 그 1,000명, 2,000명 잘린 사람들은 한마디 뭐 저것도 안 하고 예. 네, 그냥 그래 뭐 나 잘렸어 그럼 딴 데 이력서 써가지고 또 딴 데 가야지 이렇게 하고 구글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한국은 그 상태로 가려면은 삼성에서 갑자기 1,000명, 2,000명 잘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 뭐 쿨하게 받아들이고 딴 데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려면은 굉장히 더 그 오랜 사회적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모델과 미국의 모델 중에 잘만 하면 뭐든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독일, 일본의 모델이 우리하고의 지금 한국하고 갭이 좀 더 좀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유럽과 일본의 모델을 좀 우리가 많이 이식하는 게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성공 했던 사례들이. 그 일자리를 나누고 했던 그 모델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뭐 임금 인상이 그렇게 안 되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 정부도 일본 중앙은행도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좀 좋아진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일본 기업들이 엔저는 계속 엔저였고 뭐 엔저만으로는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일본 기업들은 왜 갑자기 계속 이 전략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좋아지고 일본의 임금이 올라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잠자는 토끼가 없어요. 그게 무슨 옛날 말입니까? 토끼와 거북 때는 토끼가 잠을 자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 잡았잖아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의 기업들도 결코 잠자는 토끼가 아니에요. 예. 얘들도 깡총깡총 계속 뛴 거예요. 한번 이걸 보여주겠어요? 지금 예. 제가 화면에 띄운 걸 한번 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를 보시면은 그 독일이 5.1, 일본이 3.8, 한국이 네. 3.4인데 여기에서 그 한국은 삼성, 일본은 도요타, 그 독일은 폭스바겐 가장 큰 회사 이걸 빼면은 예. 독일도 거의 비슷하고 일본도 3.9 정도인데 한국은 2.1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하. 실제로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그 R&D 투자를 많이 한다는 꾸준히 뜻이네요. 예. 꾸준히 전반적으로, 주구나 사나 전반적으로. 네, 꾸준히 한 나라고요. 아. 그리고 또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브리지스톤이 만든 금속 타이어인데 예. 지구에서는 고무 타이어가 달릴 수 있지만은 우주에서는 달과 같은 곳에서는 고무 타이어가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달에서 앞으로는 이제 달에 지금 막 간다고 난리잖아요. 예. 그럼 달에서도 이제 차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금속 타이어를 만든 거예요. 달에서 달릴 수 있는 이것들을 이미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그동안 뭐 그 임금 억제하고 고용 늘리고 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노력들을 해온 한 거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노모토가 반도체 전련제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 놀다가 된 일이겠나요? 이거를 만들기까지의 그 역사는 뭐 10년이 넘는 연구 개발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네. 일본이 이제 많이 망하면서 또 영역을 내줄 거는 많이 내주면서 살 길을 도모하다 보니까 그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반도체 절연제라든가 뭐 소보장이라든가 이런 뭐 금속 타이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체 공급망 중에서 굉장히 큰 거 뭐 그 모바일 폰 아니면 반도체 예. 이런 거는 다 뺏겼지만은 가전 다 뺏기고 이 공급망 속에서 이거는 우리 영역이야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촘촘촘촘 가져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이 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긴 지금 드러나지만 그건 이미 계속 노력한 결과가 지금 네. 1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 게 이제 시험 결과로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제 자랑이지만 지난 한 7, 8년간 끊임없이 예. 일본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예. 맞아요. 예. 너무 저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늘 낙담하고 예. 네. 예. 아니, 당연히 연구개발 노력도 하고 원래 일본이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네. 뭐 그거야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저런 혁신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네, 그게 과연 임금 억제, 네, 가능하면 고용 유지. 네. 고용 유지라는 거는 신입사원 충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다른 데서 좋은 회사 사람도 못 데리고 오고. 아니 당연히 연구원이 지금도 30명만 있으면 되는 걸 50명으로 유지하고 있고 오후 5시만 되면 다 퇴근하고 있는데 저기 저 똑똑한 전업은 데리고 오자라고 하기가 과연 되겠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을 떠나면은 난 정말 갈 데 없어. 지금 우리 고용 사정 너무 안 좋아. 이러면 예. 사람들이 오히려 막 딱 붙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고용 사정이 좋으니까 오히려 개인 차원에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예. 굉장히 이직이 활발해지고 리크루팅도 굉장히 경력직 리크루팅도 그러니까 스카우트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네네네네. 고용 환경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고용을 유지시켰더니 네네. 김대리 지가 잘해서 회사가 안 자른 줄 알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서 맞습니다. 사표 던지고 다른 회사 간다. 네네네. 세상에 정말요? 네 맞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일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람은 네, 많아질 네. 것 같긴 예, 하네요. 야,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정말 잘하게 됐다는. 영업이익도 최대지만 지금 이직률도 사상 최고예요. 그래요? 네, 네. 야 재밌네 그거는. 야, 그건 진짜 일본은 이렇게 연구 사례가 연구 사례. 진짜 특이하네. 참 독특하죠. 뭔가 그러니까 미국이 가는 미국 기업들이 가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라서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선뜻 이해는 잘 안 가고 네.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뭐그 나름대로 장점은 알겠는데 좀 아니 근데 선뜻 하면 이런 좋죠.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그래요, 교수님하고 여쭙는 이유가 좋죠. 일자리 그거는 나온다는 게 얼마나 너도 좋습니까? 좋고 나도 좋고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되게 일자리 좋은데. 나누고 일찍 퇴근하고 회사 분위기 좋고 너무 좋지. 직원들 많고 안 자르고 어. 뭐 일도 빡세게 안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힘나서 육아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면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하지만 노동조합도 많은 희생을 했어요.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임금을 안 올렸잖아요. 임금 인상을 요구 안 했잖아요. 10년, 15년인데도 급여. 임금 인상을 요구 안 했고 예. 그다음에 급여. 회사가 망할 지경이 돼서 자르게 되면은 일본의 노동조합은 이걸 그냥 수용했어요. 그냥 회사가 망할 지경에서 잘리게 되면 그러나 최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노동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 너 지금까지는 반도체에서 일했지만은 우리 반도체를 팔아야 돼. 어차피 너는 가전으로 가야 돼. 하면은 이것도 수용을 했어요. 이게 노동자 쪽에서도 이런 걸 수용을 해줘야 기업도 조금 그러네요. 어느 정도의 알겠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일종의 타협인 건 사회적 타협. 맞습니다. 나는 임금을 안 올릴 대신 네. 일을 좀 줄이고 네. 일자리도 좀 나누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일본의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월급을 안 올리면 물가도 지가 어떻게 올라요? 근데 지금 물가가 좀 오르고 있다며. 월급을 좀 올리려고 그랬지. 괜찮을라나? 이제 막 물가가 오르니까 난 이 정도 아니, 월급 받고 안 되겠어. 월급을 3천만 원밖에 안 주는데 물가가 어떻게 오릅니까? 야. 그런 게 있다. 교수님, 근데 그거는 일본처럼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라면 예. 뭐 삼립방이나 뭐 파리바게뜨나 똑같이 직원들이 구조조정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네. 어차피 여기서 힘든 거 여기서도 똑같이 힘드니 그냥 서로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출 기업들은 뭐 하루에 2만 원만 주면 뭐 밤새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랑 경쟁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만 이렇게 웰빙이고 이러면 야. 우리가 만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일본처럼 무슨 특허가 있어서 뭐 부르는 게 값이라면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제품은 그냥 범용성 뭐 나름 괜찮아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게 먹힐까요? 괜찮아요? 수출 기업들도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시간이 벌써 이제 거의 네, 끝날 괜찮습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하니까 왜 시간이? 네. 괜찮습니다. 저희 요즘 괜찮습니다. 제 대답은 노련하셔. 진짜. 먹힙니다. 왜냐면은 이미 삼성이나 LG나 한국의 대기업들은 예.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먹힙니다. 그래서 먹힌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시도 정도가 네.
남아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야. 생각해 볼 만한.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일본의 그런 실험이 사실은 네. 어떤 그런 실험이 지금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네. 단계로 가는 것 같아서 네. 야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싶은. 되는 기업은 될 것 같은데 네. 일본만 대체로 다 된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하다. 사실 일본만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정말 누구나 다 진짜 임금 상승을 감내하고 또 뭐 하고 일 좀 못해도 좀 옆에서 참아주고 그런 게 다 나라도 조건이 제로금리 낮춰놔서 어. 웬만하면 안 망하게 안 하고. 망하고 아니 조건이 이자 다 맞아야- 없는 대출이 나오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계속 그러니 그런 조건이 다 맞아야지 우리가 어설프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다가 네. 다 같이 살 수도 있다. 와. 하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파선에 빠지면 네. 야 일단은 반은 내려. 어떻게 여기서 다 수용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제 그래서 반은 보통 내리는데 아니야 일단 있어봐. 또 가능하기도 하더라 오히려. 그러다 보면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노도 졌고. 하여튼 이제 일본은 그런다는. 우리가 앞으로 혹시 저렇게 갈 수 있어 자꾸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재밌고 뭐 그렇기도 연구 대상인 하고.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 그렇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본이 하여튼 여러 가지 해본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네. 해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배워서 장단을 좀 알겠습니다. 따져보면 교수님한테는 다양한 질문들을 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일본이 요즘 이렇게 살아나서 네, 주가도 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네. 자 이제 이륙하는 거야. 네. 지금부터 시작이야 설과. 네. 이제 얼조 왔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제 전체로는 고만고만하게 가지만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든가 주가를 본다면은 일단 미일 금리 차가 지금 이게 축소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미일 금리 차가 만약 축소가 된다면은 지금의 N 저는 150엔 정도는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140이나 130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게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도 훼손을 받을 거예요. 네. 150이 130 정도까지 간다면 예. 다시 N이 약간 N이 강세를 좀 할 강하니까.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일 금리차가 축소가 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미일 금리차가 정말로 축소가 된다는 사인이 있으면은 사인이 있을 때 이미 N은 150을 벗어나서 뭐 140 예. 을 깰 수도 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훼손을 받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미 주가는 한번 올랐고 또 엔화가 쌀 때 들어온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나가려고 할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주가라든가 하는 것들은 타격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받은 타격이 다시 일본을 완전 밑바닥까지 몰아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지금처럼 여전히 선진국으로서 기업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고만고만 가는데 단지 주가는 밀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이제 그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됩니까? 네, 여쭤보십시오. 네. 그 말씀하시는 그 솔루션. 네.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진짜 답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정말 네. 답일까 싶기는 하지만 네. 진짜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정말 불치의 병이 걸린 나라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정말 뭐라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본이 저런 솔루션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국민성과 혹은 뭐 우연한 사건과 뭐 정치 구도와 뭐 다양한 게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려면 뭔가 이제 주변이 비슷하게 맞춰줘야 될 텐데 네. 관건 차이 혹시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요게 요래서 됐어 사실은. 사실은 영국에서도 안 되고 독일에서도 안 되고 미국에서도 안 된 거도가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된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 그건 독특한 일본만의 썸띵이 있어서 그런 걸 텐데 그 썸띵이 뭔가인지 알아야 우리나라도 그걸 기반으로 하지. 그게 뭘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안 된 거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독특하게도 일본만 된 거라서 솔루션으로 인정. 그러면 뭐 덕분에 됐을까 이건? 이라고 생각할 때 네.
그냥 버튼만 눌러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다른 나라에서도 잘 안 된 거라서. 단지 일본만의 모델은 아니고 일본도 유럽을 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독일의 모델 같은 걸 일본도 많이 카피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영역이고 쉽지 않은 건데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답을 딱 내기가 어렵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칼럼에 쓰려고 하니까 예. 나중에 그거를 좀 그걸 한번 참고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고까지. 동아일보의 박상준 이렇게 검색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예. 좋은 답을 주시면 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알겠습니다. 자세히 듣고. 또박 교수님은 또 자주 모실 거니까. 아, 근데 난 이래도 이렇게 어디서 안 하는 얘기 하는 게 좋아요. 아, 맨날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 밥 먹으면 배부른 얘기 이것보다는 네. 또 잘 들었습니다. 동쪽으로 뛰는 사슴을 잡아서 먹으면 돼. 뭐 이런 거. 네.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